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오늘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대한민국 대 독일 경기입니다. 오늘 밤 2018 러시아 월드컵 F조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가 펼쳐집니다. 대한민국 대 독일, 스웨덴 대 멕시코 동시에 열리는데요. 우리나라가 독일을 2점 차 이상으로 이기고 멕시코가 스웨덴을 이기면 우리도 16강에 갑니다. 쉽진 않아 보이는데요. 물론 16강이 월드컵의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선수들은 물론 국민들도 욕심이 나죠.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박찬하 JTBC 축구 해설위원 연결해서 대한민국 월드컵 축구대표팀의 오늘 경기 전망해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 서울시 소식, 여기는 주립초입니다. 경기도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중부지방에 머무르던 장마전선은 남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맑은 편이지만 충청 이남 지역에는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남부 곳곳은 호우특보도 발효 중이고요. 전남 진도와 경북 포항 등 일부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어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과 지리산 부근, 남해안에 최고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오늘의 노래 제이슨 브라스가 부르는 Living in the Moment 띄워드리면서 2018년 6월 27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지금 시작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대한민국 축구가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오늘 도전을 이어갑니다. 오늘 밤 11시에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독일과 맞붙습니다. 독일은 명실상부 세계 최강이죠. 피파 랭킹 1위이기도 하고요. 지난 대회 우승팀입니다. 축구 전문가와 함께 오늘 우리의 16강 가능성 그리고 오늘 경기 전망해보겠습니다. 박찬하 JTBC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이 이제 러시아 그 경기가 열리는 카잔이 새벽 3시 18분, 우리보다 6시간 느리니까요. 오늘 선수들 하루 어떻게 보낼까요? 선수들이 일단 지금은 아마 수면을 취하고 있을 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뭐 선수들에 따라서 일어났다가 식사 후에 다시 뭐 잠깐 자면서 체력 보충하는 선수들도 있을 거고요. 뭐 각자 정해진 스케줄대로 아마 오늘 하루를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군요. 긴장하거나 스트레스 받아서 지금 혹시나 잠 못 이루고 있는 선수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자, 어쨌든 우리 축구대표팀의 흐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월드컵 직전까지 있었던 평가전, 그리고 본선 조별리그 경기, 스웨덴과 멕시코 경기 쭉 지켜보시면서 우리 선수들 조직력이라든지 경기력, 팀 전체 분위기가 오르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확실한 것은 선수들은 지금 월드컵에 나가서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1차전에서 좋은 결과를 얻질 못했고요. 그러면서 네. 선수들이 뭐 월드컵을 자칫 한 경기밖에 치르지 않았는데 뭐 이미 망친 거 아니냐, 뭐 3패가 확실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 속에 더 부담스러운 멕시코와의 경기를 치렀습니다. 근데 물론 결과적으로는 멕시코와의 2차전 역시도 우리가 2대1로 패하면서 그러니까 지난 두 경기 모두 다 결과적으로는 2패를 안고 지금 월드컵을 치르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우리는 최종 예선 단계부터 우리가 뭐 월드컵을 위해서 최상의 상태로 모든 시나리오가 맞춰져서 좋은 팀으로 이 월드컵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최종 예선에서도 우리 대표팀이 월드컵 참가가 좀 안 되는 거 아니냐, 월드컵에 못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위기도 있었고요. 네. 우리가 뭐 감독이 제대로 된 감독 경질 뭐 이런 시기를 맞지 못하면서 뭐 우리가 골든 타임이라고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게 되는데, 우리 대표팀 역시도 그 최종 예선에서의 골든 타임을 한 차례 놓쳤고, 그리고 또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월드컵에서의 주전을 빨리 확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평가전을 지나치게 변화와 실험 속에 치르는 나머지 우리가 그 시기에서도 또 한번 골든타임을 놓쳤었거든요. 그래서 네.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뭐 이 본 대회를 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 치고는 선수들은 정말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오늘 우리와 대결을 할 독일은 조별리그 10경기 전승했어요. 전승 엄청난 팀인데 뭐 물론 스웨덴전과 멕시코전에서 조금 어려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지만 강팀이기에 힘든 경기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경우의 수를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16강 갈 가능성 얼마나 됩니까?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 우리가 뭐 아주 냉정하게 16강에 올라갈 확률은 아주 희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독일이라는 산을 넘어야 되고요. 독일 역시도 지금 F조에서 3위에 있는 위치라서 독일이 뭐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16강 진출을 뭐 장담하지 못하거든요. 따라서 독일도 우리를 상대로 정말 90분 동안 가지고 있는 전력을 다 쏟아부은 채로 경기를 임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피파 랭킹 1위이자 전대회 우승팀인 독일을 넘어서야 되고요. 네. 그리고 나서 멕시코가 스웨덴을 잡으면서 그런 두 가지 시나리오가 모두 다 병행이 돼야지만 우리는 16강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확률만 따지고 봤을 때는 우리로서는 아주 희박한 확률 속에 독일과의 90분을 치러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독일을 무조건 이겨야 하는데 그것도 2골 차 이상으로 이겨야 되고 게다가 이기는 것뿐 아니라 멕시코가 스웨덴을 이겨줘야 16강에 올라갈 수 있는 참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독일을 잡는다는 생각으로 오늘 경기에 임해야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은 이번에 러시아 월드컵에 올라온 32개 팀 중에서 유일하게 유럽 예선에서 10전 전승을 기록했는데 그 브라질 월드컵 전 대회에서 그 홈팀인 브라질을 꺾고 우승한 팀이고 거기에서 경험이 있는 뭐 토니 크로스, 웨질, 밀러, 뭐 후메스, 보아탱 뭐 이런 경력 있는 선수들과 더해서 뭐 그 젊은 뭐 드락슬러라든지 키미히 이런 선수들까지 있어서 신구조화가 굉장히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번 대표팀만 놓고 봤을 때는 전력은 지난 대회보다 떨어진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뭐 말씀해주신 쟁쟁한 선수들이 있지만 역시 그동안 독일 대표팀을 이끌었던 주축으로 활약했었던 선수들의 노세화가 생각보다 좀 빨리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기 멕시코와의 경기를 일단 독일도 놓치면서 이 월드컵 첫 경기가 좀 출발이 안 좋은 채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기도 아주 힘들었습니다. 팀이 이 주전 수비수 보아탱 선수가 퇴장당하면서 수적 10대까지 있었고 뭐 가스가스로 토니 크로스가 결승골 터뜨리면서 이기긴 했지만 지난 경기 독일도 소모가 꽤 많았고요. 지금 이제 독일이 당초에 이 월드컵이 치러지기 전에는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였지만 그랬죠. 막상 뚜껑을 열어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독일은 우승 후보까지의 전력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이게 독일이라는 국가 이름만 딱 들으면은 선수들이 강한 팀이라고 주눅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 예전처럼 선수들이 이렇게 뭐 강팀을 만나서 주눅들거나 이러진 않죠. 우리 선수들이 이 경기만큼은 그렇게 주눅을 들어서는 곤란할 것 같아요. 독일이라는 팀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대회 우승팀 또 피파 랭킹 1위 팀의 위용을 보여주면서 이번 월드컵을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틈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선수들이 주눅들지 않고 또 집중력 있게 경기를 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기회는 올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따라서 우리 선수들이 뭐 지금 갑작스럽게 이 경기에 앞서서 뭔가를 준비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선수들이 아마 휴식 기간 동안 2차전 치르고 3차전이 치러지는 그 사이 동안 선수들이 잘 쉬고 정신적으로 또 무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을 겁니다. 어쩌면 이 경기가 이번 러시아 월드컵의 마지막 경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16강에 올라서게 된다면 얼마나 더 많은 경기가 남아있을지 우리에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마지막 경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선수들이 지난 경기 끝나고 또 뭐 눈물을 또 많이 흘리지 않았습니까? 이 경기 끝나고는 선수들이 울지 말고 좀 활짝 웃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독일은 뭐 우리 선수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익숙하다고 느끼는 선수들이 많을 거예요. 손흥민 선수도 거기서 뛰었었고 구자철 선수, 뭐 차도리 코치도 그렇고 지금 현지에서 선수들 다독거리고 있는 차범근 전 감독도 그렇고요. 근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물론 우리가 독일의 약점 여러 가지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전략을 세우고 있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중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드필더 기성용 선수, 주장 기성용 선수가 그 다리에 부상을 입어서 결장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팀 전력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팀 전력으로 봤을 때는 꽤 큰 손실입니다. 우리 대표팀에서 기성용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주장이자 또 기성용 선수가 월드컵에서의 경험, 또 유럽리그에서의 경험,
그리고 기성용 선수가 중원에서 구심점 역할을 해주면서 뭐 수비의 지휘라든가 또 공격 나갈 때 기성용 선수 특유의 롱패스 또 상황에 따라서 중거리 슈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기성용 선수가 대표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기성용 선수가 빠지는 것은 우리 대표팀에게는 꽤 큰 손실입니다. 네, 이것이 직접 다른 선수로 인해서 대체될 수 없을 만큼의 뭐 손해라서 예. 우리 대표팀으로서는 좀 걱정이 많고 독일과의 경기에서 또 최상의 전력으로 싸워도 우리가 좀 버거운 상대인데 예. 뭐 우리로서는 다시 한번 또 100%를 갖추지 못한 채로 경기에 나서거든요. 그렇지만 뭐 누군가는 그 자리를 대신할 거고요. 지금 예. 정우영 선수라든가 혹은 구자철 선수, 주세종 선수 이렇게 좀 대체자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 선수들이 기성용 선수의 빠진 자리까지 네,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은 다 준비를 하고 있을 거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항상 뭐 난세의 영웅은 어려울 때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는 점에서는 기성용 선수를 대신한 누군가 쪽에서 대형 사고가 터지기를 기대하면서 예. 이 경기를 지켜봐야 되겠죠. 기성용 선수는 이번에 최근에 A매치 100경기 달성하면서 센트리 클럽에도 가입을 했고 꾸준히 계속해서 A매치의 중앙에 선발이 되는데 기성용 선수의 경기에서의 역할은 뭡니까? 기성용 선수는 지금 4-4-2 포메이션이냐 뭐 4-3-3이냐 이런 예. 포메이션을 떠나서 허리에서 역시 공격의 출발점 그리고 기성용 선수가 지난 경기도 그렇고 굉장히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면서 그렇죠. 기성용 선수가 지금 뭐 무릎도 좋지 않고 몸 상태가 기성용 선수가 멕시코전에 종아리 부상을 당하기 이전에도 기성용 선수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무릎 그런 몸 상태 속에서 경기를 임하고 있거든요. 그런 컨디션 속에서도 뭐 태클이라든가 뭐 수비도 이번 대회만큼은 아주 열심히 해주면서 기성용 선수가 대표팀에서 꾸준히 일을 좀 많이 도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예, 중앙에서 수비와 공격 조율하는 역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는데 뭐 정우영 선수라든지 다른 선수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또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수비도 걱정이에요. 우리 선수들 중에서 특히 장현수 선수가 많이 주눅 들어 있을 것 같은데 뭐 실수 몇 번 해서 이제 팀 패배로 연결됐다는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신태용 감독은 항상 수비를 누군가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었고 장현수 선수는 늘 그 자리에 두고 이제 나머지 선수를 조합하는 식으로 수비 포메이션을 구성해 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경기에서는 장현수 선수 뭐 나올 것인지 말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선수의 정신 상태도 걱정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뭐 벤치에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예. 여론이 안 좋다는 것을 충분히 신태용 감독도 알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감독이나 수비 라인에 이 메스를 들이대는 것은 뭐 모든 감독에게도 좀 선택하기 주저하는 뭐 그런 대목이거든요. 장현수 선수가 1차전에서의 결과도 좋지 않았고 내용도 좋지 않았고 2차전 같은 경우는 특히 월드컵이라는 경기에서는 나와서는 안 될 그런 실수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정신적으로 분명히 많이 떨어져 있고 또 2차전에서 본인이 첫 번째 페널티킥을 내주고 난 다음에 장현수 선수 쪽에 공이 왔을 때 거기서 순간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본인은 물론 지난 두 경기를 통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에 이 세 번째 경기만큼은 출전을 해서 지금 뭔가를 만회하고자 하는 그런 좀 결의에 찬 이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는데 예. 지금 현재만 놓고 봤을 때는 장현수 선수의 출전은 뭐 대표팀도 그렇고 장현수 선수 본인에게도 그렇고 좋은 결과보다는 좋지 않은 결과로 좀 연결될 확률이 있다. 이런 점에서는 뭐 어떤 것이 대표팀을 위한 것인지, 그것을 일단 먼저 벤치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장현수 선수를 위한 것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팀을 위해서 팀이 어떤 선택을 해야 수비가 안정이 되고 수비가 안정이 돼야지만 이 독일과의 경기에서 신락 같은 희망 속에 우리가 경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냉정하게 판단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뭐 코칭 스태프들이 냉정하게 판단을 하겠지만 장현수 선수는 국가대표 선수라면은 짊어져야 할 부담의 무게 좀 덜어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앞서도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그동안 쭉 해오던 그리고 신태용 감독이 가장 자신 있어하고 좋아하던 전술 4-4-2 포메이션을 이번에도 쭉 이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뭐 다른 변칙 전술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지난 두 경기에서 두 경기 모두 다 포메이션이 달랐고요. 예. 그리고 같은 4-4-2 포메이션을 사용을 한다고 해도 멕시코전 같은 경우는 선수들의 배치가 그간 선수들이 익숙했던 4-4-2 포메이션 속에서 뛰었던 자리와는
또 다른 배치가 일부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경기에 뛰면서도 짧은 준비 기간 속에 여러 가지 변화와 실험이 반복되고 있는 우리 대표팀이거든요. 그래서 가뜩이나 우리 선수들이 좀 익숙한 채로 경기에 나서야지만 많은 대표팀이 왜 월드컵이라는 무대에서 최대한 단순하고 최대한 선수들이 좀 익숙하게끔 이런 포메이션을 짜는지 대표팀이라는 경기는 항상 짧은 훈련 시간 또 짧은 경기를 많이 치를 수 없다는 점에서 익숙함이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에게 익숙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지난 경기가 우리 선수들에게는 가장 익숙했던 경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경기만큼은 좀 변화와 실험 이런 것들보다는 지난 경기 좋았던 내용 그리고 또 1차전에서 스웨덴과의 경기에서 우리가 그나마 90분 동안 좋았던 몇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결합을 해서 가장 익숙하게 선수들이 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축구 해설위원이시니까 저희가 좀 짓궂은 질문 하나 해드리죠. 몇 대면 예상하세요? 점수는 점수는 좀 알 수가 없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실점하지 않는 시간을 늘려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지금 더위도 현지 이제 카잔 경기장에서 더위도 변수가 분명히 될 거고요. 우리가 전반만 실점 없이 마친다면 아주 박빙의 승부로 경기가 가게 될 가능성도 있고 다만 우리가 일찍 수비가 흔들린다면 독일이 잔뜩 독을 품고 공격력을 강화하면서 라인업을 꾸리고 나올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일찍 실점하면 이 경기는 대단히 어려워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에 모든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찬아 JTBC 축구 해설위원에게 오늘 독일 경기 전망해봤고요.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 서울시 소식 그리고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경기도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분 20초 뒤에 뵙겠습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서울특별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다음 달부터 서울시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경옥 건강증진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음 달 1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7월 1일부터 서울시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서비스는 그간에 2006년부터 소득 수준을 고려해서 하위 20% 정도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해왔던 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인데 서울시에서는 오늘 7월 1일부터 소득 수준 상관없이 원하시면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해드립니다. 여기 참여하는 인력은 출산 가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교육을 수료한 분들이고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죠. 네. 7월 1일이면은 이번 주 일요일부터입니까? 바로 이제 다가오네요. 가정으로 찾아가는 산후조리 도우미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네, 출산 후 아기 모유 수유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산모 위생관리나 기타 가정 내에서 소소한 움직임을 대신해서 집안 정리, 식사 준비, 쾌적한 환경 유지, 세탁 지원 등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도 지원하지만 신생아들의 목욕이나 위생용품 관리 등 귀한 아기들의 안전한 양육을 위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산후조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잖아요. 너무 과한 가격이고 부담스럽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실효성에
좀 의구심을 품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를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것 같은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쉽게 얘기하면은 산후조리 도우미를 가정으로 파견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럼 서비스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좀 많은 부담이 지원됐는데 네. 우리 이 사업은 첫째 아니야, 둘째 아니야, 뭐 출산 순위에 따라서 이제 뭐 기간도 달라지지만 신생아가 한 명이나 뭐 아니면 쌍둥이 등 출산 가구의 상황에 따라서 이용 기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네. 최소 이 서비스는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서비스 지원을 해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외에, 그러니까 인력 지원 외에 7월부터 모든 출산 가정에 육아용품도 지원한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출생하는 아동을 위해서 출산 가정에 아기 양육에 필요한 약 10만 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출산 축하 선물로 준비해서 전달해 드리는데요. 선물 꾸러미는 아이 엄마들이 적절하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3가지 종류로 꾸렸습니다. 아기 수유 세트, 건강 세트, 외출 세트 중 한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하고 출산 축하 선물을 어떻게 신청하면 좋을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을 해서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도 가능하고요. 네?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서비스 제공 기간은 출산 후 60일 이내에 모든 서비스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네. 다만 미숙아 등 태어난 아기가 입원을 했을 경우는 퇴원일 기준으로 60일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 뭐 그 보호자라든지 다른 대리인이 가서 신청할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아하. 그리고 7월부터 준비한 출산 축하 선물 신청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네. 출생 신고 시 또는 늦어도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고요. 신청 적시 직접 수령해 가시거나 원하시면 원하시는 장소로 배달도 가능합니다. 네.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신청은 관할 보건소에 직접 찾아가거나 보호자가 갈 수 있고 복지로 웹사이트에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 출산 축하 선물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건강증진과 박경옥 과장이었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계속해서 경기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김학무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학무입니다. 네, 어제 비가 내리긴 했지만은 폭염이 예전보다 좀 빨리 찾아와서 올여름 더워서 어떻게 날까 걱정인 분들 많으실 텐데 온열 환자도 벌써 크게 늘었다고요? 네, 최근 전국적으로 섭씨 30도가 넘는 한여름 날씨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폭염특보가 연이어 발령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도 늘고 있는데요. 온열 질환자는 열사병이나 열탈진, 또 열경련, 실신 등의 환자를 통칭합니다. 지난달 20일 온열 질환자 감시 체계가 가동된 이후에 경기도 내에서 이런 온열 질환자가 모두 25명이 발생했는데요. 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13명보다 많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이제 6월 이제 말이긴 합니다만은 7월이나 8월에는 더 더울 수도 있는데 경기도 입장에서는 온열 질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도 노력도 해야 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경기도는 앞으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 온열 질환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우선 노숙자나 또 노약자들의 더위 쉼터를 늘려서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일반 주민들에게도 그 폭염 시에는 그 외부 활동 자제를 당부했는데요.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그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고 또 그 땀을 많이 흘렸을 경우에는 염분이나 미네랄을 보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또 그 외출 시에 옷은 헐렁하면서 또 가벼운 옷을 입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더위가 심해지면 사람들도 힘들지만 가축들도 좀 힘에 겨워서 폐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던데 이에 대한 대비도 경기도에서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가축은 27도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그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그런 반면에 그 사료 섭취량은 줄어들고 이 때문에 젖소로 따지면 그 산유량이 줄어드는 등 그 가축의 그 생산성이 떨어지고요. 심하면 폐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 경기도는 축산농가의 그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서 8월 말까지 가축 폭염 대책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예. 가축 종류별로 그 예방 대책을 세우고 폭염주의보나 폭염 경보 등에 따라서 가축을 관리한다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우선 농가별로 적정한 그 사육 두수를 유지하고요. 차광막 설치나 환기팬 설치, 또 가축 재해보험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 농가에는 그 환기 시설을 이용해서 공기 순환을 하고요. 또 충분한 사료 공급이나 물 뿌리기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장마 때문에 잠시 그 온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긴 했습니다만은 6월 중순부터 워낙 더워서 벌써부터 온열 환자가 크게 늘었는데 경기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를 했고 개인별 어떻게 그 더위를 나야 하는지 또 방금 또 들을 수 있었고요. 가축들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그 농가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까지 알아봤는데 사람이고 가축이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더위 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좀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수분 섭취 그리고 그늘에서 잠시 휴식하는 것 꼭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경기도지사로 선출된 이재명 당선인이 주민들의 도정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 온라인 사이트를 열었네요. 네,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지역 주민들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 이름이 새로운 경기위원회인데요. 네.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6.13 선거 과정에서 이 당선인이 공약했던 내용을 실천하는 건데요. 그동안 주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도정에 반영하겠다는 부호들은 많았는데 실제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이 드물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이 당선인 측은 밝혔습니다. 네. 제가 지금 그 사이트를 가보니까요. newgg.org로 들어가 보면 볼 수가 있는데 새로운 경기위원회라고 해서 정책 제안하기 그리고 내가 주는 임명장, 임명장을 새로운 도지사에게 임명장을 주세요. 이런 것도 있고 도정 한라인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해주면 경기 도정에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네, 앞에서 앵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신 대로 예. 새로운 경기위원회 사이트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경기광장 또 경기도정과 관련한 구태와 또 부패를 신고하는 도정 한라인 코너 이런 코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정 한라인 코너를 통해서는 인사나 채용 비리를 비롯해서 인허가와 사업 관련 비리, 또 예산 남용과 횡령 등의 내용을 바로 제보할 수 있는데요. 예. 이 당선인이 그동안의 어떤 구태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온 만큼 이런 제보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주민이 제안한 정책이나 건의사항은 인수위와 지자체 등의 검토를 거쳐서 도정에 반영할 방침인데요. 이 같은 정책 제안은 다음 달 30일까지 접수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도 이것저것 눌러보고 있는데 도정 한라인이라는 메뉴가 굉장히 눈에 띄어요. 근데 다 비밀 글입니다라고 이렇게 자물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부패라든지 어떤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런 글들, 내용들 다 비밀 보장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 이제 가입을 해서 하게 되면 예. 그런 제보나
제안을 할 수가 있고요. 글 쓴 분들의 비밀 보장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새로운 경기위원회 newgg.org로 들어가 보시면은 새로운 경기위원회 위원들도 쭉 소개가 돼 있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그 경기도가 새롭게 어떤 대책을 세우고 각종 문제에 대해서요. 그리고 도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쭉 브리핑을 해놓고 있는데 한 번쯤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김학모 기자였습니다. 6월 27일 수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에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끝으로 보아가 부르는 주얼송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